이 인공지능 산업을 접근하는 부분에서 혹시 상대당과의 차이? 일단 유니콘들이 커야 돼요. 칩,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민간에 의한 벤처 투자를 해야 됩니다. GPU 같은 경우는 지난 정부 때부터 기획을 한 거지만 GPU 들어오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예, 너무 급한 거라 그러면 정부가 일단 예산을 출연해서 빨리 사오고 민간이 데이터 센터를 하게 하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파운데이션 모델 누가 하고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벌써 이제 저희는 진도가 나가 있어요. 전력과 관련해서 좀 접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신재생은 해 꺼지면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불연속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는 맞는 궁합이 아니죠. 네, 그래서 신재생 산업 자체는 필요해요. 조화롭게 이제 미래로 과정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신재생을 붙이겠다? 안 되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그러면 가격이 전국의 집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것은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현상은 이대로 두고 대구에, 부산에, 광주, 대전에 사나 삶의 질을 더 좋게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3프로TV 대선 특집 3프로가 묻고 정책이 답하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저는 권프로고요. 네, 저는 2%입니다. 예, 대선인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 대선판에 네. 비전과 정책이 사라진 것 같아서 저희가 꼭 이거는 하고 가야 된다. 그러게. 예, 보통 그래서 이제 정책 싸움이 되는 게 점점 선진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고사하고 점점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오히려 후보님들이 그런 얘기를 더 덜 하시니까 국민들이 또 관심을 또 안 갖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진짜 뭐 후보님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그 당의 캠프의 브레인 정책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분들을 모셔가지고 이게 정말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선거에 임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예, 정책 이야기를 좀 제대로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 모신 분은 국민의힘의 정책총괄본부 혁신총괄 부본부장을 맡으신 박수민 의원님 모시고 김문수 후보 공약 또 국민의힘이 생각하는 방향 정책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인사하지요.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제 큰 총괄적인 각오,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우리 김문수 후보는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 그런 것에 뭐 선거에 임하는 그런 총괄적인 얘기 한 말씀. 정책이 먼저. 요약이 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모두 다 동의해 주실 수도 있는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정치적 격변이고 그런데 오늘 여기 3프로처럼 경제를 다루는 채널에서 더욱 중요한 건데 혼란 속에서 경제가 클 수 없죠. 정치가 안정이 돼야 경제가 잘 된다. 문화가 번성한다. 이건 역사가 검증한 패턴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을 빨리 안정시키고 또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치유하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Going forward. 네, 저희는 그런 각오고요. 지금의 혼란을 빨리 정리하고 진짜 앞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누구냐 이거를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저희 김문수 후보가 좀 알려지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 GTX 만들었고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규제 뚫어서 해놓고 뭐 이런 경기도에 남기신 그 많은 업적들 중증외상센터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저희 이제 뭐랄까요 이제 계엄 이후 이 혼란 속에서 저희가 반성과 사과의 어떤 증거 이런 걸로 말씀드려요. 이런 걸로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제공드린다. 이런 각오입니다. 이제 민주당 정책도 많이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도 꽤 있고 뭐 선거 때만 그런지 계속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러다 보니 정책도 큰 색깔 차이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얼핏 들기도 하고 해서 이제 하나하나 뭐 구체적인 정책 이야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야 우린 이런 거 다르지 무슨 소리야 서운하게 라고 할 만한 게 가장 뚜렷한 대립할 만한 정책이 어떤 게 좀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세계관이 다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이재명 후보 기본사회위원회 하지 않았나요? 네. 그렇죠. 자,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데 우리가 빈틈이 있어요. 시장이 다 해결 못하잖아. 시장에 실패 있잖아요. 그럼 그 취약 부분을 메꾸는 거죠. 그래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 스스로 투자하기
어려운 미래 위험 투자라든지 이런 거 국가가 보완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인 거를 정부가 챙기겠다. 이건 상당한 좌편향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맥락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이 하는 얘기들은 재정의 기능을 강조해요. 예. 그러니까 세금으로 걷어서 많은 걸 해결하겠다. 네? 그 빅 거버먼트죠. 미국에. 근데 재정은 보완적인 겁니다. 예, 세금을 너무 과잉으로 하고 재정이 크면 시장을 침범하고 시장이 위축되고 파이가 더 줄어들고 그래서 그걸 좌하향으로 가는 거고 이 시장을 키우면서 세금을 걷고 그것도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또 가고 이게 선순환의 우상향이죠. 예.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대표적인 게 또 토론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주 52시간제 좋아요. 이게 정착이 됐는데 주 52시간제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탄력근무제, 예. 선택근무제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 또 집중도 이런 게 다르거든. 필요할 때가 있다는. 그럼요. 프로축구 선수가 있고 동호회 축구가 있는 건데 이게 전혀 다르죠. 근데 주 52시간제 예외를 저희가 반도체 특별법에서 요구했는데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죠. 경직적인 거고 우리는 노동은 다양하다. 이쪽은 하나의 틀로 가급적 묶어가야 된다. 전혀 다릅니다. 하나하나 파고들수록 진짜 다른 사람들이구나라는 걸 의원님은 피부로 느낀다는 말이군요. 제가 1년 됐는데요. 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 이거는 이 사고의 접근법이 달라서 생기는 그 차이지 예. 이게 어떤 개별 쟁점의 차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비슷해 보이던데 좀 알겠습니다. 한번 근데 그러면 요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후보들 다 공약을 다 뒤져봤는데 아, 모든 인공지능? 공약이 뭐 일치하는 지역이 인공지능 쪽이더라고요. 인공지능 투자해서 살려보겠다. 예, 근데 네. 이게 저는 좀 들었던 생각이 이게 모든 후보가 인공지능을 얘기할 정도로 어쩌면 국가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AI는 잘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사실 2022년에 챗GPT 혁명 이후에 말은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한 건 별로 없어요.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어떤 정책으로 좀 해결을 해보시려고 합니까? 자, 그 하고자 하는 바 목표 지향점은 AI 3대 강국으로 같을 수 있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해내는 거 아닙니까? How to.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도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이 기업은 어떤 식으로 돈을 쓰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패가 갈려요. 돈을 쓰는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AI 생태계가 칩에서 반도체 GPU, NPU 있지 않습니까? 리터러시까지 있다고 봐요. 자, 칩 있죠. 데이터 센터 있죠. 예.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위에서 돌아가는 LLM, 예. 파운데이션 모델 있고 또 SLM, 작은 모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고 이걸 또 잘 사용하는 AI 리터러시가 있죠. 예. 실생활에서 현장에서. 그래서 칩에서 이 리터러시까지 이 전 주기 생태계를 저희가 강조한 거예요. 요거를 이 전 주기 생태계를 잘 발전시킬 수 있는 지구상의 나라가 딱 3개 있어요. 미국, 중국, 한국이에요. 그래서 이 3국 AI 3대 강국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1등, 2등은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한국이 세 번째라는 근거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 이거 뭐 사례니까 칩, 예. 퓨리오사, 리벨리언 들어보셨죠? 예. 예, GPU 대신에 NPU 개발하고 있는 칩 회사들 있죠. AI 데이터 센터. 이게 좀 약하죠. 그렇죠. 지금 약하죠. 근데 그래서 그 정부가 지금 GPU를 직접 사오는 공공구매에서 민간 운영하는 요 사업을 지금 이미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보강하고 있고 또 이 데이터 센터 잘 돌아가려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기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원자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요 LLM 요거 좀 늦었죠. GPU도 없고 하니까. 근데 또 우리가 한글 고유 콘텐츠가 있고 또 한글이 또 한류와 함께 퍼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거기서도 어떤 우리만의 차별점은 있어요. 그 리터러시, 이 메디칼, 핀테크, 공장, 제조, 또 문화 여기서 AI를 잘 써서 기존의 산업들을 한 단계 혁신하는 거. 이거는 한국이 또 강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봐도 우리나라 민주당이고 국민의힘도 우리나라 국민의힘이니까 우리도 한국이야, 우리도 강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공지능 산업을 접근하는 부분에서 혹시 상대 당과의 차이
혹은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을까요? 일단 유니콘들이 커야 돼요. 칩,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민간에 의한 벤처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 민간이 골라야지 치열하게 고르고 적자 생존이 일어나는 거죠. 정부가 막 투자하는 거 덤벙덤벙. 그러면 이게 선택의 오류가 반드시 들어가요. 예, 그래서 돈이 낭비되기 쉽고 그래서 우리는 시장에 의한 유니콘 길러내기가 될 수 있도록 모태펀드라든지 이런 거를 늘리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는 투자를 제안했고 예, GPU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그 지난 정부 때부터 기획을 한 거지만 GPU 들어오는 게 너무 급한 거예요. 예. 예, 너무 급한 거라 그러면 정부가 일단 예산을 출연해서 빨리 사오고 민간이 데이터 센터를 하게 하자 하는 거를 아마 입찰이 나갔을걸요? 네, 입찰 나갔어요. 입찰이 나갔어요. 그 벌써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누가 하고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벌써 이제 뭐랄까 이제 저희는 진도가 나가 있어요. 진도가 나가 있고 지금 골든타임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민주당도 할 수 있고 국민의힘도 할 수 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정도 준비돼 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게 알겠습니다. 맞지 않을까요? 전력과 관련해서 좀 접근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결국은 전기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이 산업 분야고 그렇습니다. 적재적소 적기에 전력을 어떻게 공급하느냐가 GPU 공급보다도 중요해질 수도 있는데 예. 뭐 민주당에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붙이겠다는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세요? 아니면 지금 AI와 관련한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제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픈 AI가 UAE에 만든다는 거 거의 뭐 도시급이에요. 그렇죠. 전력 소비량이. 원전 2분의 1개 정도 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경상북도 전체가 쓰는 거 뭐 그런 양들이거든요. 그게 신규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밤낮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사용량이 이게 이렇게 이 변동이 크지 않고 낮에도 쓰고 밤에도 쓰고 그러니까 꾸준한 공급이 돼야 돼요. 예. 많은 양이. 근데 많은 양을 꾸준하게 공급하는 것은 과학기술적으로 현재는 원자력이죠. 그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의 찰떡궁합은 SMR이에요, 사실은. 근데 SMR은 이제 지어가는 상태고 30몇 년 돼야 이제 처음 탄생하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결국 원자력으로 해야 되고 신재생은 해 꺼지면 발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람이 안 불면 풍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도 중단해야 되고 이게 불연속이 크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는 맞는 궁합이 아니죠. 네, 그래서 신재생 산업 자체는 필요해요. 원자력과 믹스를 해서 조화롭게 이제 미래로 과정 관리하면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신재생을 붙이겠다? 안 되죠. 그럼 원자력 비중을 좀 더 지금보다는 오히려 높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비중이든 혹은 설비 규모든? 예, 이게 신규 수요가 생긴 부분 AI와 관련한 거 이건 원자력으로 커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쪽은 사실 지난 3년 동안 정말 설치량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들 뭐 미국이 됐든 뭐 공산주의를 하는 중국이 됐든 자유주의를 하는 미국이 됐든 뭐 유럽이 됐든 이렇게 다 늘어났는데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재생에너지는 거의 안 늘어났거든요. 인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아니 뭐 어떤 데를 더 먼저 더 빨리 해야 된다. 원전 비중을 더 높인다. 뭐 이런 것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럼 재생에너지는 이렇게 안 하는 쪽 너무 과시하는 거는 아닙니까?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의견 저희도 알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뭐 영어라 죄송한데 오버슈팅하고 다운슈팅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과소 이런 게 찾아오는데 이 이제 그 과거 문재인 정부, 진보 정부 때 이게 너무 과잉했던 거예요. 예, 과정 관리상. 그래서 호남, 제주도 이런 데는 지금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신재생은 송배전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단전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예. 거기 단전시키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너무 과잉으로 갑자기 들어오면 기존 계통에서 준비가 안 돼서 정전 가능성도 있어요. 정전 가능성도 있고 동시에 또 지금 한전 부채가 한 200조까지 갔거든요. 예. 전기요금을 못 올리면서 신재생은 비싼 거거든요. 나쁜 게 아니라 비싼 겁니다. 비싼데 그러면 전기요금을 늘려가는 국민적 대화 속에서 이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전 적자가 많이 쌓였고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신재생으로 인한 부담이 생겼고 그리고 전력이 송배전되는 계통이 부하가 크고 준비도 덜 됐고 그리고 원전을 조화롭게 키워간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는 탈원전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을 기저전력으로 미래 AI용으로 잘 깔아놓으면서 신재생을 위해 얹어 나가고 그 얹어 나가는 것에 따라서 그 요금이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 요금에 대해서 국민적 대화를 해나가고 이게 정합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신재생을 확 쏟아놓으니까 개통도 못 받고 한전 적자가 쌓이고 또 원전을 깎아버리니까 기저전력이 불안해지고 이런 문제들을 고쳐나가는 중이었죠. 지난 3년. 그러니까 신재생이 과거에 비해서 좀 떨어진 거죠. 그 뭐 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이거를 떠나서 그 기본적으로 그 탄소 중립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NDC로 약속을 한 게 있었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한 약속이 있었는데 아리백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리백은 캠페인이라 그래도 NDC는 법으로까지 해놨었던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 나라가 약속을 한 건데 지난 3년 동안 저는 그 정부에서 그 탄소 중립 관련한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게 탄소 중립 자체에 아예 관심이 없는 거야.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베이비 드릴 뭐 하면서 우리 화석연료가 좋다. 이건 미국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같은 당의 한동훈 후보도 지난번에는 아리백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걸 되게 어찌 보면 위험을 감수한 발언이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거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산업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도 한 것 같고.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는 만큼. 제가 유럽에 좀 있었거든요. 런던에 유럽개발은행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친환경 이슈들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유럽이 가장 그 환경에서 앞서 나간다 아젠다를 주도하는데 거기 아젠다도 목표, 의욕치가 많아요. 현실치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 인류가 했으면 하는 희망치가 많고 그것을 도달 못해서 오히려 부작용도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백은 지금 현재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걸 국민들한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책임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리백을 해나갈 수 있는 만큼 해나가는데 아리백을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킨다? 이건 어렵다고 봅니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9호 선언 목표도 그 범주 안에 있다. 그렇죠. 근데 탄소 중립은 아리백보다는 조금 더 현재 기술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해야죠. 탄소 중립도 그것보다는 되는 데까지 해보고 다만 충돌할 경우에는 산업적인 목표나 이익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비슷한데 산업적인 이해보다는 국민적인 이해라고 봐주시면 돼요. 왜냐? 신재생 더하면 전기요금 올려야 됩니다. 그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이 다 내나요? 아니거든요. 그건 국민들이 내시는 거예요. 국민들의 수용성에서도 벌써 어려운 부분이라는. 그럼요. 그래서 아니 아리백 다 하고 그 탄소 제로 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탄소 제로에서도 사실은 탄소 제로에서 제일 좋은 건 원자력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원자력에 대해서도 그동안 탈원전했던 부분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 좀 재미없더라도 중요한 거고 그게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지 현재 가능하지도 않은데 자꾸 선언적으로 던져서 현실에 기업에 무리를 주고 산업에 무리를 주고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귀결되고 지금 귀결되지는 않았지만 한전부채는 이미 200조 쌓여 있어요. 언젠가 전기요금으로 저희가 다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 부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책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이번에 규제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규제 관련한 얘기는 보수당과 진보당이 약간 좀 대립되는 모습이 좀 있긴 한데 사실 어느 정부도 우리가 규제를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부는 없어요. 그래서 규제를 없앤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거의 모든 정부가 규제를 없앤다라고 얘기했지만 항상 하는 얘기가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약 보니까 규제혁신처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그동안 보시면서 왜 매번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서도 매번 규제를 없앤다고 하면서도 매번 규제를 없앤다고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은 왜 발생하는 것이며 이거에 대해서 규제혁신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예전에 그 40대 중반 정도까지 관료 생활을 했거든요. 경제 관료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제가 뭐 예산, 세제, 뭐 기획, 뭐 거시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압도적으로 가장 어려운 업무가 규제 개혁이에요. 압도적으로. 공무원 입장에서도 누구에게나. 왜냐? 왜? 규제의 다른 이름은 제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도라는 게 우리 삶을 위해서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삶을 위해서 들어온 다양한 제도들을 고쳐 나간다. 이거 자체가 난이도가 있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존재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럼요. 제도를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해체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규제개혁 업무할 때 야, 이게 폭탄 설치하는 게 쉽지. 폭탄 해체하는 거는 그죠? 시한폭탄 해체할 때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시간의 압박 속에서 잘못 건드리면 폭 터지고 하잖아요. 현실의 사례는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규제 없애는 게 왜 어려워요? 그냥 오늘부터 이 규제 없다라고 하면 아니 예를 들어서 불편하게 하는 규제. 의료 같은 데서 개인정보 그게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의료산업 발전 안 되죠. 네, 그래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정보가 한번 누출됐을 때 병원이 당하는 피해라든지 또 개인이 당하는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면 함부로 손이 안 나간다. 아니 어디서 무슨 이해관계가 터질지 해체하기 전에는 잘 또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 부담은 돌아오고 산업단지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산업단지 규제 개혁하는 특별법 제가 만들었었는데 이제 그거 만들려고 보니까 뭐 이렇게 재조정해야 되는 게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관리 뭐 이런 거 잘못 건드리면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다른 가치들의 훼손이 올 수 있으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해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규제개혁 업무라는 게 반드시 해야 하고 가장 어려운 업무고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정부 조직 내에서 이제 국무총리실이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어주세요 하면은 이제 국무총리실이 이 규제를 다 공부해서 여기 풀고 저기 풀고 이렇게 해나갔는데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한 최선의 노력이었지만 전혀 충분치 않고 만족스럽지 않은 노력인 거고 자 24시간 규제만 생각하는 팀을 아예 만들자. 자 세상은 항상 바뀌지 않습니까? 기술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 생활에 살아가는 방식들이 바뀌고 그러니까 제도는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흐름을 다 이해해서 바꿀 수는 없고 문제가 터지는 것들을 24시간 누군가 연구해서 계속 바꿔나가고 제안해 나가자. 요게 이제 규제혁신처 아이디어고 예,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24시간 규제혁신 팀 이렇게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유경제혁신 특별법 요거를 한번 제안하고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 이제 기본 정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국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있고 나라 발전에 가장 좋은 경제 체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그걸 채택을 했고 그게 입증이 됐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서. 예. 근데 어느새 이게 다른 나라도 생겼던 일들인데 미국 유럽에서 이게 하다 보면 사회 문제를 다루면서 이 자유시장 경제의 정신을 억누르는 입법들이 탄생하게 되죠. 법들이. 예, 노조, 뭐 노동법, 재해에 대한 법,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탄생하고 결국은 근본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본을 되살릴 수 있는 자유시장 경제 특별법, 혁신특별법 이걸 하려고 하는데 기본법을 거기에 이제 이 기준국가제라고는 들어보셨죠? 규제 기준국가제. 못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 이제 예전에 이제 경제관료 OB들이 처음 제안해서 진화하고 있는 개념인데, 자 미국에 없는 규제는 한국에도 없다. 있을 필요 없다. 그렇죠. 일본에 없는 규제는 한국에도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없애가자. 없애가자. 또 그런 방식이 있어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뭐 옛날에는 많이 달랐겠지만 요즘은 뭐 살아가는 방식이 뭐 그렇게 다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에는 왜 있어? 빨리 없애. 이래서 산업을 촉진해. 해서 이제 규제 기준 국가 제도 이것도 한번 해보려 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규제를 없애려고 하는데도 그 규제가 도입된 이유는 없지 않고 있으니 그거는 또 만족시키면서 규제를 없애려니까 안 없어졌다는 뜻이네요. 쉽지 않아요. 규제를 없앤다는 건 다양한 반작용, 부작용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감수 안 하고 그냥 괜히 존재하는 규제만 없애려고 하니 괜히 존재하는 규제는 없죠. 그럼요. 그럼 그동안 노력을 사실은 안 해왔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어디 그냥 거저 없어지는 규제 없나 찾아다녔다는 뜻인데 그런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압축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규제를 개혁한다는 거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자. 그렇죠. 지금까지 택시를 이렇게 타왔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타자. 지금까지 의료 정보를 이렇게 관리해 왔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자 하는 어떤 삶의 변화거든요. 그 과정에는 없어지는 것, 안타까운 것들도 많겠죠. 있죠. 포기해야 되는 것도 네, 많고. 상충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쫙 점프를 할지 또 점진적으로 할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경제 정책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민원으로 해서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유경제 혁신 기본법을 만들고 규제 혁신처를 만들어서 24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이걸 고민해서 제도들을 고쳐 나가야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요 규제를 풀어봐야 그 다음 규제에 또 걸리는 거야.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맞아요. 요 규제를 풀었더니 저기 걸리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있고 환경 있고 그랬는데 문화재 환경을 같이 안 풀면 둘 중에 하나 걸리면 어차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도시의 어떤 산업을 육성하고 막 이래 볼라 그랬는데 뭐 이거 몇 개 풀어줬는데 남은 몇 개 때문에 또 안 되고 막 그러니까 뭐 규제 샌드박스 만들어가지고 요 규제 풀어줬다 그랬고 해볼라 그랬더니 딴 것도 걸려. 그래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 지역 전체를 규제 샌드박스로 만드는 거예요. 메가 규제 샌드박스, 메가 샌드박스. 규제 종류별로 접근하지 말고 지오그래피로 접근하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규제로부터 좀 자유롭게 됐을 때 이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저희는 뭐 100% 동의하고요. 오. 네,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조금 더 연역적인 그 맥락을 설명드리자면 이게 이제 프리 존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경제 특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제 70년대 그 마산에 보세구역, 경제 자유구역 그런 것서부터 있었죠. 쭉 진화해온 개념인데 이게 왜 부각이 되냐면 이게 국회 저도 가보고 느끼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몇 개 만드는지를 또 입법 실적으로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생산은 계속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들고 규제를 만드는 데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요. 계속 탄생하는 거죠. 근데 없애가는 인센티브는 누구도 체크를 안 해요. 이건 이런 좀 불편한 게 있어서 이런 법은 안 됩니다라고 하면 일 안 하는 의원이 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 제도가 탄생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좋아하는 이 접점에 이제 제일 어려운 균형점인데 또 어떤 피해 사례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 하나 들어가죠. 그렇죠. 그게 그 피해 사례를 고치지만 전체를 규정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하신 대로 뭐 하나 고쳤는데 이게 뭐 또 걸려서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 그 뱀 게임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이렇게 가서 100번까지 가는데 중간에 잘못 걸리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미끄러져. 이게 이제 인허가나 규제가 그런 거예요. 99번에서 돌아오면 이제 환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라서 이제 그러면 아예 규제가 없는 데서 출발해서 새롭게 해보자 하는 게 이제 프리존의 개념이고 이번에 이제 저희는 그래서 메가 샌드박스가 아니라 메가 프리존으로 저희는 이름을 네이밍을 했고 일단 앞에 이제 특구들이 있어요. 윤석열 정부도 기회발전 특구라고 꽤 세게 만들었어요. 뭐 상속세도 확 깎아주고 뭐 꽤 세게 만들었는데 이제 고금리 디프레션 상황에서 진도가 잘 안 나갔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특구 제도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메가 프리존으로 할 거고 요거를 요것도 이제 저희 경험치인데 지자체장한테 권한을 많이 줘야 돼요. 도지사, 경북도지사, 전남도지사. 왜냐하면 현장에서 뭐 지을 때 결국 법은 중앙정부가 만들지만 그 법에 따른 인허가 도장은 도청, 시청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알아요. 근데 법이 있으면 또 그분들은 도장을 잘못 찍으면 감사받아요. 감사하면 감사. 그러니까 도장 찍기가 어려워. 지자체에서. 그래서 지자체가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장한테 많이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감사 안 받도록. 네, 감사 덜 받도록. 그리고 오히려 미국에서 이제 엘라바마 같은데 현대차 유치한다고 뭐 주지사가 엄청 뛰고 보조금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게 안 돼요. 없어요. 그렇죠. 유치하면서 뒷돈 받았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 이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지사 시절이 대표적인 건데 삼성 평택 반도체 공장, 그 다음에 이제 또 판교 테크노밸리 완성하고 광교 신도시 만들고 그게 도지사가 그냥 그려서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법, 산자부 법 뭐 이런 거 다 해야 돼요. 또 반도체 공장에 물 끌어와야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건 또 환경부법하고 관련되고 그런 거 다 공부해서 하나하나씩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 도지사가 그런 일들을 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많이 줘야 돼요. 그래서 메가 프리존을 만들고
도지사, 시장 이런 데다가 권한을 확 줘야 되고 요번에 이제 요게 이제 아마 지자체에서는 알 거예요. 우리나라 지자체는 뭐 이렇게 자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우리가 무슨 지방 자치정부냐? 지방 집행기구지. 중앙정부에서 규정 다 정해놨어. 예산 사용처 다 정해놨어. 예산 사용 단가 다 정해놨어. 이거대로 집행 안 하면 감사받아. 뭐야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조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예산 어차피 지방으로 다 내려갑니다. 지자체로. 그렇죠. 권한 다 내려가요. 그럼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메가 프리존하고 묶어가지고 권한을 확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렇게 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그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좋습니다. 내지는 이 부작용은 어떻게 좀 커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대책까지도 있으세요? 부작용은 일단 간단하게는 이제 저희가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라서 어떤 두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중앙정부 같은 데서 지방정부를 어떻게 믿어. 그런 전문성도 약하고 또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4년에 한 번씩 바뀌는 지자체장이니까 네. 내 임기 때 뒷일이야 어떻게 되건 네네. 일단 질러놓고 보자 하는 네. 케이스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지방정부 파산의 가능성이 있죠. 예. 막 질러가지고 뒷감당 안 되고 그리고 몇 개 성립 안 되는 무슨 리조트라든지 경전철 사례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죠. 그럼 이제 그 부작용은 아마 그걸 거예요. 네, 그걸 거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지방정부의 권한이 가면 지방의회, 지방 언론 이런 쪽에 또 보강을 해야 되겠죠. 견제가 없으면 균형은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동네에 디즈니랜드 오는 거는 그 모든 분들이 쌍수 들고 환영하지 않을까요? 다 그 지방에 있는 분들인데 언론도 의회도. 네네. 아 그래서 중앙정부가 간섭하면서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시대적으로 택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시대적으로 이제 과연 이제 그럼 중앙에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나라를 끌어가는 거. 예. 근데 저는 이제 중앙정부 관료 생활도 했지만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로는 확실히 전환이 됐고 이제 그 민간이냐 정부냐에서는 민간으로 갔고 민간으로 갔어요. 정부 중에서는 중앙이냐 지방이냐는 아직도 남아 있는데 민간으로 갔는데 민간이 만나는 창구가 지자체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만 계속 잘해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도 좋아져야 되고 지방 쪽으로 권한이 더 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잘 모니터링하고 견제하느냐 이런 쪽으로 방향성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업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규제를 그냥 풀자 그러면 안 풀리니까 이런 목적으로 이 도시를 어떻게 성장을 시킬 테니 여기만이라도 좀 샘플을 만들어 보자. 좀 그렇죠. 풀어봐 달라. 그런 이거 거죠. 다 풀어달라 그러면 분들 너무 저항이 심하니까 요 지역에서 요만큼만 좀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잘 되는 거 보시면 그때 가서 하시면 결정해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취지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규제에 대한 인식은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규제 혁신처가 하자는데 환경부가 반대하면 교육부가 반대하면 그건 어차피 마찬가지일 텐데 그럼 규제 혁신처에서 뭔가 파워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거고 회사에서도 뭐 CFO 라인하고 뭐 CSO 라인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갈등, 충돌, 의견 그런 걸 풀어가는 게 일인 거죠. 그게 대통령의 일인 거고 국가 리더의 일인 거지 뭐 일률적으로 그건 전체주의인 거고. 네. 대통령이 그 방향으로 공약을 하고 가면 네. 규제 혁신처는 손발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럴 때 충돌하는 이해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가는 거다. 예. 그리고 충돌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게 고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충돌 없이 사실은.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통상. 최근에 경제계에서 제일 뜨거운 화두가 국제통상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의 어떤 관세 전쟁을 글로벌하게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많은 분들이 뭐 걱정도 하고 뭐 우려도 하고 어떻게 되는 거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그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최근 몇 달간은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에 가까웠었잖아요. 대통령도 부재하고 뭐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국민들은 불안은 한데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좀 위협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국제 통상 그 중에서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는데 이 국제 통상을 뭐 좀 빨리 하는 게 매를 먼저 맞는 게 낫다. 아니다. 남들 맞는 거 보고 나중에 맞는 게 낫다. 그리고 되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통상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들을 그 후보와 그 캠프에서는 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이 통상 이슈는 어차피 지금 미국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한 미국의 주도적인 이니셔티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전 세계가 이제 순서 잡아서 하나씩 해나가고 있는 거고 대응만 할 뿐이죠. 네, 대응만 할 뿐이죠. 근데 저희가 4월이었나 첫 대응한 게 5월 초였나 하여튼 잘 됐어요. 저희가 볼 때는 잘 됐고 지금 7월에 패키지를 설계하자 해서 줄라이 패키지 이렇게 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금 중국도 진행이 되고 있고 영국은 마무리됐고 영국은 마무리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요번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제 줄라이 패키지 짜가지고 해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귀결점이 좀 나오겠죠. 당연히 잘 될 겁니다. 뭐 누가 해도 민주당 정부가 집권 후에 해도 야, 그 부분 예민한 건데 네. 제가 근데 누가 해도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건 그런데 네.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은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잘하겠죠. 근데 협상 중에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조금 은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달됐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우리 그게 실무적으로도 그래요? 아니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건 정당인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진짜 그게 실무적으로 중요하면 유권자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은 이렇게 될 거예요. 저희는 기조를 이어갈 겁니다. 예, 저희 보수 정부가 지명했던 장관들이 지금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그 기조를 이어갈 거고 아무래도 민주당이 들어오면 원점 검토를 하겠죠. 일단 지금까지 한 게 잘 된 건지 뭐 이건지 그건 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래서 협상과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 것이 그게 한미 간 협상에서 불편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 협상을 시작한 구조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그죠? 국가 부채 문제, 그리고 경제 안보 문제, 그리고 여기에 다 맞물려 있는 카운터파트가 중국. 결국 미중 갈등이 밑그림에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미중 갈등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죠? 근데 거기서 저희 보수 정부는 지금 이거는 보편적 가치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이쪽에 동맹을 맺으면서 주변 플러스 알파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가치 외교를 저희가 세웠었고 저희는 그걸 이어가는 거고 그 기반에서 저희는 협상을 할 것이고 민주당이 어떤 명확히 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외교적으로는 그냥 공약집에 보면 뭐 주변 국가 다 4대 외교를 뭐 균형되게 한다. 4대 국가. 뭐 이런 얘기예요. 4개의 국가. 뭐 그러니까 좀 다르죠. 노선이. 균형 있는 외교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또 좀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즉, 큰 나라들이랑 골고루 균형 있게 해야지 저 지난번 국민의힘처럼 미국, 일본이랑은 아주 친하고 중국, 러시아하고는 아주 안 친하고 그러면 그게 더 나쁜 외교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균형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는 이렇게 해야 균형이 잡히는 거고 평평한 데서는 서 있으면 균형이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밑그림이 균형의 전략을 정하는 것인데 지금 그 권위주의 체제 그리고 이거는 꼭 중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민주주의가 찾아온다 하는 게 기존의 이론이었고 거기에 가장 훌륭한 모범국 샘플이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쉽게 이게 우리나라 밖에 별로 없어요. 사실은. 동유럽도 개방된 이후에 최근에 권위주의 체제로 많이 돌아갔거든요. 폴란드, 헝가리 민주주의 후퇴. 그죠? 그리고 러시아도 엄청 돈을 벌었잖아요. 그런데 권위주의 체제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 개방해서 그 등소평의 개혁 개방이라는 게 얼마나 전 인류의 칭송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시진핑 여기 들어오시면서
전혀 다른 또 권위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의 경제를 자유무역을 해서 하면 전 세계 민주주의가 퍼져나간다. 이거는 지금 현재 이론은 깨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히려 그 권위주의 체제가 어떤 WTO 체제에서 지적재산권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굉장히 안보적인 위협으로 커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편적 가치 체제와 그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와 권위주의 체제가 갈리고 있는 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기본 밑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소련 망하고 미국 중심으로 이제 쫙 전 세계가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붐이었는데 지금은 갈라지고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네. 말씀해주신 얘기를 좀 더 구체화시켰을 때 이것도 그 대한상을 통해서 기업인들이 목소리를 내주신 거예요. 이게 기업 비즈니스를 하려 그러면은 이게 꼭 자기 그 불확실성이라는 걸 정말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제 지금 말씀 주셨던 거와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그 WTO 체제는 이제 다시 잘 지내는 체제였다가 이제는 막 중구난방 돼갖고 각자 도생 하면서도 합종 연행을 해야 되는 그런 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랑 파트너하기 좀 좋은 데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기업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기술도 우리가 일본 기술을 좀 많이 배워온 게 있고 그걸 발전시킨 게 있어가지고 교류 협력할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잊어버리면 한 번씩 그 한국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일본 정치인이 될 수 있고 한 번씩 이거를 건드려 갖고 판을 흔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거는 뭐 중국하고도 비슷한 일이 종종 벌어지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또 이게 저출산 고령화라든지 제조업 비중이 높은 거라든지 그러면은 좀 유사성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 일본과의 관계는 국민적인 정서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줘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멀리 뭐 어떤 나라든 그 나라에 맞춰서 좀 이렇게 잘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가까운 그 일본과의 관계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희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의 부상 아니겠습니까? 중국이 WTO 체제를 충실히 따라서 자유무역의 질서를 지키느냐 마느냐, IMF 금융 질서를 따르느냐 마느냐 이런 데서 지금 전혀 정리된 게 없이 1대1로라든지 위안화 국제화라든지 자기만의 길로 가버렸거든요. 거기서 생긴 게 미중 갈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은 제가 볼 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필수의 문제가 됐고 이것을 어떻게 잘 해내고 더 우리나라에 좋은 방식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게 남아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일 관계, 한미 관계, 한미일 관계에서 소극적이면 오히려 동아시아에서는 누구의 역할이 커지겠습니까? 일본의 역할이 더 100% 일본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 중국의 부상을 미국은 견제하면서 균형을 맞추고 싶은데 동맹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이야. 그럼 이제 일본이랑 더 호흡을 맞출 수밖에 없는 미국 상황이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다. 전혀 유리하지 않죠. 네, 그래서 한미일 협력은 기본이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잘 해내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꼭 필요한 게 이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가장 예민한 지점이 과거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과거사에 눈을 감을 수는 없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잖아요. 사과도 받아야 하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그 국제관계의 도덕적 우위를 어떻게 쓸 것이냐. 저희가 우위가 있잖아요. 예. 도덕적 확고한 우위가 있고 피해자였으니까. 피해자였으니까. 이거는 뭐 저희가 뭐 굉장한 가해를 하기 전에는 안 없어질걸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임진왜란 때서부터. 그죠? 네. 고려 말의 왜구 때서부터. 이 누적된 도덕적 우위를 압도적인 우위를 우리가 어떻게 쓸 것이냐. 저는 동아시아에서 저희의 외교적 주도권을 키워야 된다고 봐요. 그 중국은요. 네. 그렇다고 적대적인 관계야 내지는 우리 중국이랑 껄끄러워를 선언하는 게 네. 한중 관계 입장에서 별로 안 좋잖아요. 네네 안 좋죠. 미국은 그 상황을 원할지 모르지만 네네. 그 방향이 맞습니까? 중국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중국에 대해서 저희가 적대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왜냐 이 미중 간의 갈등 지금 전 세계적인 전체주의와 보편적 가치 외교 진영의 이거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시작한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평화롭게 자유무역으로 관세를 낮추고 지적재산권을 지키고 IMF 금융질서 속에서 살아가자고 전쟁의 그 뼈아픈 교훈으로 결정한 체제인데 그거의 혜택을 보고
중국이 올라왔잖아요. 예. 저희 나라도 올라왔고 저희 나라는 거기에 순응을 했지 않습니까? IMF 때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빨리 갚았잖아요. 외환위기 때. 근데 저희는 빨리 갚고 그 자유무역 질서 체제에 저희가 순응하면서 도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 태어나고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국은 산업화로 성장을 이만큼 했어. 자기가 그 체제 WTO 체제 혜택으로 미국이 많이 사줬잖아요. 유럽이 많이 사주고 투자도 해주고. 그러면 그 질서를 지킬 거냐? 저는 그 역사적인 질문이 중국한테 갔었다고 봐요. 예. 근데 중국이 그때 그 질서를 떠올린 게 아니라 다른 걸 떠올렸죠. 명청 시대에 질서를 떠올린 거죠. 중국이 중심인. 중국이 중심인 그 시대로의 획기적인 생각이 쫙 나와서 아니면 1대1로라는 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중화 중심에. 그래서 남중국해는 다 옛날에 명청 때 우리 때니까 요만큼 우리 땅. 근데 그게 지금 말레이 해협에서 이렇게 기름이 들어오는 한국과 일본으로 가스와 에너지가 들어오고 무역선이 다니는 메인 C루트인데 예. 그리고 그런 C루트 지키자고 있는 게 미국의 그 항공모함들이잖아요. 그게 다 있는데 이제 그 질서의 정면으로 다른 얘기를 꺼낸 거죠. 미국이 안 놀랄 방법이 없겠죠. 전 세계가 안 놀랄 방법이 없겠죠. 그래서 미중 간에는 갈등인 게 이해가 되고 네. 서로 안 친할 수는 있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인 앙금이 남아있는 일본과도 네. 요구할 건 요구하고 실리적으로 할 거는 실리적으로 해야 하는 냉철함이 필요하다. 그럼 중국에 대해서도 네네. 중국이 잘못하는 것도 있고 세계 질서를 거스르는 것도 있고 분명히 있죠. 네. 그러나 똑같은 이유로 더욱더 경제적인 그 연결이 다 많이 되어 있는 중국에는 우리가 일본에 던지는 관용이나 실리적인 부분을 중국에도 똑같이 접근을 해서 우리가 얻을 건 얻어야 하지 않느냐. 네네. 예, 일본 같은 경우는 같은 자유무역 체제, 또 시장 경제, 그 다음에 민주주의 체제를 묶여 있기 때문에 체제 면에서 상충이 없기 때문에 동맹 면에서 상충이 없기 때문에 좀 쉽죠.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별도의 블록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다 나왔잖아요. 큰 기업들. 뭐 한국 정부가 나오라 그랬나요? 그게 아니에요. 중국에 못 견뎌가지고 어디 나왔죠? 롯데 나오고. 예. 그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네. 다 나왔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뭐 거의 나오다시피 했고. 거의 나오다시피 하고. 삼성도 이렇게 공장 다 뺐습니다. 예, 그게 체제가 달라서 생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서로 다른 체제와 단절하고 사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거기에 있는 실리적인 건 해야 되느냐, 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좀 어렵죠.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되게 아쉬워하는 대목인데 사법 개정 관련한 얘기입니다. 네네. 사실 주주 충실 의무라는 거는 이제 주주 간의 대주주만 유리하게 뭔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를 좀 방지하자라는 게 사법 개정의 내용이고 오히려 이거는 이제 자유시장 자본주의 질서에 가장 적합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당 쪽에서 해주셨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이 반대 의견을 냈고 결국 거부권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아니면은 그 거부권을 행사했던 행정부의 의견인지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현재 지금 국민의힘의 공약 아니면 혹시 그 당의 의견으로서 이 상법 개정을 반대하고 계신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아마 제일 그 극심하게 오해받고 있는 세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일 거예요. 국민의힘이. 원래 상법 개정안을 최초로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이었어요. 예, 자본시장을 위해서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이게 대주주들의 어떤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뭐랄까 윤리 이런 거 없다. 이거를 세워야 된다. 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처음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뭐랄까 정제되어야 하는 큰 칼인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에 획을 그을 수 있는 해서 저희가 굉장히 공들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아쉽게 이제 그 계엄서부터 해서 정치적 격변이 터졌잖아요. 사실은 그 전이에요. 저희가 이제 제가 국회의원 된 지난 작년 4월 10일 총선 그때 국민의힘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가 일을 못했어요. 예, 저희의 권위가 쭉 떨어지고 만들어서도 통과가 안 되니까. 예, 통과가 안 되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됐고 또 그때부터 민주당에서는 탄핵, 특검, 정치 공세를 뭐 정말 그 가열차게 했었고 그러다가 계엄이 터져버리고 오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을 향해 가는 건데 그 사이에서 이 상법 개정안이라는 게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이게 그럼 어떻게 반작용 부작용해서 조금 굉장히 정확해졌어야 돼요. 그럼 민주당 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찬성하는 안에 대해서 걱정되는 포인트가 뭡니까? 아니 일단 상장회사 중심으로 해야 돼요. 이거를 상법 개정하면 비상장회사까지 전체를 좌우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상장회사가 그게 적용됐을 때의 문제는 뭐예요? 일단 이건 이겁니다. 이사가 주주에게 충실하는 거 해야 돼요. 근데 주주 간의 충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죠. 주주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 차이. 대주주, 소액주주, 헤지펀드, 자산운용사, 초단기 투자자. 그래서 주주 간의 생각이 다를 때 그럼 이사는 어느 주주에게 충실해야 하느냐. 이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게 모두에게 충실하라면 결국 여기도 충실 못하고 저기도 못하니까 복지부동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개별적인 뭐 우리나라 코스닥 코스피에서 뭐 기업 가치 아래로 뚝 떨어져 있는 회사 문제도 있고 뭐 터널링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고쳐야 돼요. 이걸 고치고자 문제의식을 처음 시작한 건 저희예요. 근데 상법 개정안이라는 초기에 프로토타입만 나오고 그다음 진화가 안 된 건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이 이걸 가져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덜 된 제품을 시제품을 갑자기 밀어붙이는 개념이고 저희는 아닌데 이거는 갑자기 이 부작용에 대해서 일제히 모든 회사들이 복지부동에 들어가거나 또 동시에 또 이 압박이 커지면 기업들이 어떤 생각을 반작용이 나올지 모른다. 그럼 복지부동이 걱정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언제 시비 걸릴지 모르니 오히려 이사회가 별 결정을 자꾸 안 한다는 네. 상황은 그거는 상장회사에게도 발생하면 문제고 비상장회사에서 발생해도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왜 상장회사 상장 비상장 가리지 않고 발생하면 문제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으로 풀자라고 하는 말은 상장회사만 그걸 규제하자는 쪽이잖아요. 그 말은 상장회사에서는 이런 게 발생해도 괜찮다는 뜻입니까? 그럼? 아니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왜 굳이 그래서 저희가 나눠주죠? 상법 개정안 자체를 일단 반대한 거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문제된 사례들을 모아서 지금부터 모아 나가자 했는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 기업 분할하면서 물적 분할하면서 소액주주들이 불만이 컸기 때문에 이제 합병 분할 사업 양수도 할 때는 공정 가치를 해야 되고 외부 평가를 받아야 되고 요걸 넣은 거죠. 요걸 넣은 거고 이거 외에도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자본시장법에 넣고 또 거래소 규칙에 넣고 이런 과정들을 걸어 나가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아이디어적으로 있었던 상법 개정안을 툭 통과시키면 이게 어떤 반작용을 일으킬지 저희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됐다. 준비 덜 됐어요. 그 약을 처방할 때 감기약을 처방할 때 알약이 여러 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렇게 용량을 맞춰서 복합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예. 해열제도 넣고 소화제도 넣고 뭐 영양제도 넣고 뭐 이럴 거예요. 아마 제가 약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전형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어떻게 밸류업 시킬 거냐 복합 처방이 필요하고 그걸 복합 처방을 다 그리고 하나씩 시나리오를 나가야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복합 처방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일단 이걸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비근한 예로 임대차 3법 그 문재인 정부 때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얼마나 호기롭게 통과시켰어요. 그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착됐다는 면도 뭐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거든요. 상법 개정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걱정했겠구나 이해될 텐데 아직도 우리는 그거 통과시키고 하면 무슨 부작용이 걱정됐길래 하는 거였을까에 대해서 아직 투자자들이 납득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실 것 같아요. 그 네. 부분 이제 제가 근데 연역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거예요. 하여튼 그 저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던 아이디어를 갑자기 민주당이 잡아가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는 준비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정치한 토론이나 이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진짜 이거에 대해서는 권유드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복지부동으로 일제히 기업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동시에 좀 시간을 갖자. 예,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는 문제예요. 그걸 저희가 안 고치자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고쳐야죠. 뭐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해 버리니까 이거는 아니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힘이 이거 잘 만들어서 할 거야.
라고 하는 국민 그런 신뢰가 느낌은 없는 아니었어요. 상태여서 네. 그래서 계속 밀리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네, 그게 이제 진짜 그래서 제가 네. 국민의힘이 오해받는 3가지 지점 중에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하는 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주주들이 이거에 대해서 불편하겠죠. 현상 변경이고 나뿐이 아니라 다른 주주한테도 서비스를 하라, 충실해라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불편하겠죠. 나라도 불편하죠. 근데 저희 국민의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국민의힘도 선거하는 정당이잖아요. 대주주표가 몇 표나 되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자본시장에서 우리가 고치고 싶은 문제는 대주주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대주주가 깨끗하게 기업 가치를 높이고 일을 열심히 하고 아니면 배당을 하고 요거잖아요. 요거를 위한 패키지로서 상법 개정안이 맞느냐 저희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작용은 복지부동으로 보이고 집단소송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지금도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기업 가치 눌러놔서 상속세 줄여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터널링 생각하고 그런 이걸 고쳐야 되는데 또 여기에 규제가 들어가면 더 안 할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저는 이거를 기업들이 얘기한다라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기업들이 뭐 좀 얘기 좀 했어요. 또? 중소기업 관련한 얘기인데 이게 저런 겁니다. 이게 중소기업의 그 OECD가 내놨던 보고서를 보니까 피터팬 증후군. 네. 정부 정책 중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1,6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을 할 인센티브가 없고 스스로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어야 할 인센티브만 강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정책이 마치 중소기업 복지 정책처럼 돼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이 잘 성장을 해 나가면은 없어져 혜택이. 그러니까 오히려 성장을 하면서 더 크게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오히려 민주당한테 좀 물어봐야 될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견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말씀 주십시오. 여기서는 전형적으로 과정 관리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을 막 이제 어떤 생태 계면에서 제도적으로 돕다가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그러면 중소기업을 막 압박하는 게 혜택을 뺏어서 그게 도움이 되느냐? 근데 그거 말고 아까 저희가 이제 규제 얘기를 했듯이. 대한민국이 지금 해야 되는 공통의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혁신형 경제, 스타트업, 유니콘, AI 이런 걸 키워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으로 하나씩 이동해 가고 그게 또 내수로 돌아와서 내수가 살아나고 이게 이제 진짜 경기 회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 혁신 쪽을 잘 키우는 거, 요거를 우선순위를 확실히 두고 그리고 그 혁신의 성과가 내수와 국민의 실질 가처분 소득으로 잘 전달되는 요 경로 설계 요거에 집중을 하고 요게 우선순위가 좋고 요걸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생로병사를 겪게 돼요. 인재가 건너간다든지 자본이 이쪽으로 간다든지. 근데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이 이제 이 혁신형 경제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하지만 여전히 저 할 일이 많다. 그리고 이 혁신의 성과가 국민들의 실질 가처분 소득으로 이어지고 내수로 연계되는 요 경로 설계 요거 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를 집중하면서 요 문제는 서서히 과정을 관리해야 되지 갑자기 이거 막 뺏고 막 이럴 수 있는 그건 또 리스크가 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기업이라는 게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든 자기 길로 걸어가는 것이 기업의 숙명이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R&D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거 넣어주는 거 그럼 미국도 해요. 다 있습니다. 전통 영역, 레가시 영역, 그다음에 혁신 영역 다 있어요. 실리콘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과정을 관리해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요 과정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혁신 경제와 가처분 소득 높이는 경로 설계 요거를 더 집중해서 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스타트업을 좀 더 키우고 하다 보면 중소기업에 머무르면서 혜택을 즐기려고 하는 피터팬 증후군은 어떻게 사라져요? 그 두 가지의 인과관계는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키우자고 하는 예. 말씀하신 대로 키우는 쪽은 그래도 좀 수월해요.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근데 이쪽의 거를 줄이는 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테헤란밸리를 키운다고 하면 소득이 잘 늘어나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겠죠. 그럼 비용 구조가 높아져요. 그럼 전통 영역에서는 그 자체로 압박을 받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쪽 사업이 좀 서서히
이제 약해지는 효과가 오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혁신을 키우지 않고 전통 영역에 계속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조금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근데 경제 자체가 신영역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가면 저희가 보조해야 되는 크기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과정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을 우대해서 피터편제군까지 만들어 놓게 된 이유가 네. 워낙 성장이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키워보려고 골고루 중소기업 한정으로 뿌리는 건데 별도의 성장 루트를 만들면 굳이 여기를 그렇게 보살피고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는 게 근본적 처방이다. 예. 예, 그리고 말씀 뛰어난 요약이세요. 경제 성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올라간다는 건 인건비 올라가고 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라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한계 기업들이. 그거는 이제 당연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다 뭐죠? 그 플라스틱 제품 사출하고 이런 거 다 중국으로 건너갔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부가가치에 따라서 경제 순환에 따라서 그런 게 있고 그 과정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고 물론 여기에 정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 프로님 부동산 관련한 질문 좀 하나 해주시죠. 부동산 정책은 뭡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네.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시장 중심의 공급입니다. 민간 시장 중심의 공급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 그러면 보시기에 민주당의 정책 중에 저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은 게 뭡니까? 부동산 정책의 일단은 한정에서. 질문이 있죠. 민주당에 대해서 그 시장에 반하는 수요 억제책, 가격 억제책을 해서 집값이 급등하고 전세값이 급등해서 전세 사기까지 번졌는데 이제 그런 노선은 포기한 건지 일단 그게 제일 저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궁금하고 일단 궁금해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듣지는 못한 것 같아요. 뭐 약간의 언급이 있었지만 본인들의 컴플렉스가 좀 있어서 네. 거기도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더군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냥 우리도 많이 변했어요. 네. 라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변했다는 얘기라도 나오니까 전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제가 민주당 쪽의 시각에서 그럼 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그러면 당연히 시장 중심이었고 그러니까 다 사유재산이고 공급 위주였죠. 공급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의 전신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집권도 했었고 그랬는데 집값이 이 모양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만 이런 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장 중심으로 공급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많은 국민들이 집값이 그럼 잡힐까? 새로운 정책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고 걱정이 안 풀리는 건데 그럼 답은 두 개잖아요. 원래 그런 거는 그냥 고질병인 거예요. 참으세요 이든 아니면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든 뭐가 좀 더 얘기를 좀 해줘야 안심을 하지. 집값을 좀 잡아서 집 없는 분들이 야 좀 저렴하게 좀 할 수 없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시장 중심 공급 중심은 그게 정답에 가까울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적이지만 그 상당히 중요한 성공 사례들이 우리가 이미 있었어요. 그 주택 100만 호라고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했잖아요. 200만 호. 200만 호. 예. 네. 그리고 한 10년 가까이 집값 안정기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들어서서 또 집값이 엄청 그 불안해진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가 그때 대통령실 있어서 기억이 선명한데 첫 번째 들어서 한 게 보금자리 주택이었어요. 강남 지역. 강남에. 예. 집값이 잡혔어요. 예. 그리고 그 기조가 이어져서 심지어는 아마 기억나실 수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하우스 푸어를 걱정했다고요. 집값 때문에. 그러니까 집값은 공급을 꾸준히 해나가면 안정된다는 사례는 우리가 기억이 흐려서 그렇지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거고 예. 중요한 것은 이 지점은 좀 저도 뭐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게 국민들께 하나라도 거짓이 없이 말씀 좋은데 저희가 주식시장에 주식이 많아도 선호 주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선호하는 주거지와 선호하는 상업지역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부동산 전문하시는 투자 전문하시는 이제 여의도 분들 물어보면 뭐 CBD, GBD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예. 비즈니스 강남, 여의도, 광화문. 그 있죠. 예. 그 뉴욕도 있어요. 미국도 있어요. 미국이 그렇게 땅이 넓은데 예. 뉴욕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뉴욕을 선호하니까 우리나라 땅이 좁아서 그 집값이 비싼 게 아니고 선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즘 올라가는 건 선호지만 오르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해주십사는 뜻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평등 의식에서 뭔가 쭉 돌출한 게 있는 거죠. 어떤 집은 오르고 어떤 집은 안 오르고 이제 여기에서 이게 이제 저희 인식에 찾아온 새로운 현상인데 외국에서 이제 이미 다 산업화 민주화를 겪은 데 보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중심 비즈니스 디스트릭트가 다 있어요. 런던, 뉴욕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는 그럼 시장에 맡기고 그러면 거기 가격이 전국의 집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것은 주식시장의 모든 주식의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현상은 이대로 두고 사람들이 선호해서 가는 거는 그냥 두고 근데 대신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강남에 사나 그 뭐 대구에 부산에 광주 대전에 사나 삶의 질을 더 좋게 누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요. 미국도 뉴욕의 주거 환경이 좋습니까? 아니면 저기 서해안 위쪽에 막 시애틀 그런 데가 더 좋습니까? 시애틀이 좋죠.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건 거예요. 저희 인류가 인간 세상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고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요? 그것도 참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그거는 이제 그동안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저희가 집값을 잡은 부분적인 성공 사례가 국토를 전체적으로 넓게 쓰지는 못했어요. 수도권에 막 몰려드니까 수도권에 200만 원, 수도권에 보금자리 해서 잡은 거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이제 절반 가까이 수도권에 몰렸기 때문에 이제 조금 넓게 써야죠. 구장을 넓게 써야 되고 심지어는 제2의 도시가 부산인데 부산의 인구가 줄어서 걱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방 소멸. 그거는 뭔가 저희가 공간 개발에서 조금 놓친 게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5대 메가시티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방에도 산업이 진정으로 갈 수 있고 근데 이건 좀 긴 게임일 거예요. 짧은 게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그래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비전을 저희가 던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취득세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런 내용들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좀 부추기거나 거액자산가들에게 좀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정책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략적인 얘기는 부동산 가격을 잡는 쪽에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좀 그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정책들은 부동산 가격을 좀 더 올리려 그러는 건가라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절대 그렇지 느껴지거든요. 않고 공급 없이 종부세, 중과세, 그 다음에 양도세, 중과세, 취득세, 중과세 이런 것만 했을 때 나타났던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택 공급이 안 되면서 요거만 하면은 집값이 오히려 뛰어요 선호 지역에. 그러면 안 되고 공급을 저희가 시장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재설계를 해내고 경제성을 재설계를 해내면 이런 수요 억제책이 필요가 없고 오히려 수요 억제책이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저희가 길러내야 되는 거는 예전에 아마 DJ 정부 때 이게 처음 논의됐던 걸로 전 기억을 하는데 이게 정부를 이어서 발전한 게 아니라 사라지고 막 그랬는데 전문 임대업자 개념이 있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자? 네, 임대주택 사업자. 그래서 아니 월세도 풍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리브하는 집과 바이하는 집, 살 집이 다르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에서 중과세를 하면 안 태어나죠.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가 태어날 수가 어렵죠. 전월세 올라간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 공급이 일단 원활하게 되면서 선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도 또 생로병사를 거쳐요. 뭐든 그러면 서울에 집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는 네네네. 서울에 빈 땅이 없으니 네. 그럼 서울에 집을 많이 지으려면 기존 땅에 더 빽빽히 높이 지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러려면 그 빈 땅에 이미 빈 땅이 아니니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 가치는 더 오를 거라는 거죠. 네. 즉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지금 40층 재건축하고 있는데 야 그냥 80층으로 해 더 많이 짓게 하면 지금 120억인 게 200억 돌파하겠다. 야. 계산이니까 그건 수학이니까. 네네. 그럴 때 우리가 그럼에도 공급을 하려면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고 네네. 120억이 200억 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건 이제 국민 감정이 허용을 잘 안 하는데 네. 그걸 안 받아들이면 네. 서울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 말씀하신 그 프로세스가 또 진도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초과이익 환수를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또 초과이익 환수는 또 그러면 폐지 쪽. 또 안 지어지는 거죠. 초과이익을 환수하려고 하면 진도를 안 빼죠. 맞아요. 초과이익이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참 상황이. 고민은스러운데 네. 그러니까 다 해결하는 묘수를 내놓으시오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뭘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요, 묘수에 도전해 볼게요. 차라리 네, 저희 오늘 진짜 이 형 100점을 다 가지고 욕심이 많네요. 내가 분명히 다 요구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도 하면서 공을 던졌는데 네. 근데 정말 3프로 이 TV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깊이까지 들어오실 줄 몰랐는데 와. 제가 묘수에 한번 도전해 볼게요. 네. 예. 대한민국의 주택 건물 이런 게 사실은 제가 내용 연수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저희가 1970년대 산업화를 하고 중동 붐이 붕괴 70년대 후반이고 그때부터 막 이제 소득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8, 90년대에 이 건물이 많이 지어졌어요. 근데 이게 콘크리트 내역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 수준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눈높이라든지 안 맞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벌써 뭐 에어컨이라든지 가전제품 쓰는 게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화장실도 방 3개면 3개여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이제 1인 가구도 탄생하고 고령 가구도 탄생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8, 90년대 설계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미스매치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심 재생기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재건축했죠. 뭐 재건축 뭐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단지 기준으로 이렇게 조합 결성해서 부분적으로 한 거지 서울을 재생한다. 이런 저희가 계획을 가져보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일기 신도시에서 분당을 한번 다시 그려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이렇게 좀 이 도심 재생기라는 이 조금 근원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땅 부족이나 이게 좀 다를 수 있어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용지도 그 안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뉴욕이나 도쿄에 비하면 우리나라 그 건물 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예요. 서울이 아직은.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뭐 바람도 잘 통해야 되고 사람들이 살기 쾌적해야 되는 어떤 도시 설계 면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전문가들이 잘 해놓고 서울을 다시 잘 짓는다 했을 때도 땅이 부족할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거는 사유지와 공유지가 지금 있는데 네. 땅을 더 구하려면 네. 공유지가 좀 양보를 좀 해주든가 네. 사유지의 가치가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닐까요? 예를 무슨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예요. 벌써 눈치를 좀 채신 것 같은데 공유지를 활용해서 도심 재생에 물꼬를 시작을 잘 하면서 거기서 공급이 좀 돼 나가면 사유지도 이제 리모델링 되면서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기보다는 조금 완충할 여지가 좀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수출도 좀 이렇게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인구가 준다는 거 내수를 키워야 되는데 내수의 사람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급 인재들은 다 외국 나간다 그러고 또 이제 그 제조업 현장이나 근로가 건설 현장, 농업이나 이런 데는 또 사람이 없다고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건 대한항공에서 한번 제안을 해본 건데 500만 명 인구의 10% 되는 500만 명의 인구를 유입을 시켜보는 건 어떻겠느냐. 추가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500만 명. 추가로 유입하라는 거죠. 예, 예. 지금 이미 외국인들은 그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러니까 이민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민 정책은 뭐 제가 아까 한일 관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이제 이미 저희가 선택의 시기는 지났죠. 이미 다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이걸 어떻게 잘 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크게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단순 노무 인력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고급 인재를 초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두 개가 좀 다른데 단순 노무 인력은 이제 아직 그 뭐랄까 이제 그 장기 체류를 허용하기에는 저희 사회가 이제 사회적으로 준비가 됐나? 이건 정치인이 결정할 게 아니라 사회가 함께 결정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문제고. 그래서 싱가포르나 이제 과거의 홍콩 같은 경우는 그냥 아파트를 지으면 거기에 이렇게 필리핀
이렇게 가사도우미분이 거주하는 방을 아예 만드는 게 조그만 방. 그게 이제 아파트 지을 때 아예 패턴 표준이었을 정도로 그거를 허용한 거고 그분들 이제 날씨가 거긴 춥지 않으니까 주말 되면은 이 밖에 다 뭐 공원이나 그런 곳에서 그냥 밤을 지내시더군요. 네, 그렇게 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아직 저는 그런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뭐 토론했다든지 논의했다든지 뭐 수용했다든지 전 이런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냥 불법 체류로 막 여기저기 흩어지시기보다는 어떻게 잘 관리해서 또 그분들은 제가 숫자는 다 안 따져봤지만 한 3년, 2년 이렇게 한국에서 하시면 또 조금 그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목돈을 저는 이제 모아가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그럼 또 돌아가셔고 그리고 또 돌아오시고 뭐 이런 걸로 이제 대충 흐름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상의에서 얘기하신 거는 약간 고급 인력 유치 맞습니다. 네, 그건 것 같은데 고급 인력 유치는 그거는 이제 선후 관계를 좀 봐야 되는데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고급 인력이 오실 만한 환경을 제공하면 무조건 와요. 그러겠죠. 네, 그리고 고급 인력은 꼭 대한민국에 갈 수 있는 옵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실리콘밸리도 갈 수 있고 싱가포르도 갈 수 있고 자기가 선택권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고급 인력이 한국에 와서 AI 사업을 하던 뭘 해서 그리고 구글이 러시아 이민자 가족이잖아요. 그죠? 창업자가 네, 예, 세르게이인가?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지.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 이민자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민자가 가서 그 나라 최고 부자 재벌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간 거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거 없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수 인력만 오게 해서 뭐 한다 하면 그게 될까?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될까? 뭐 약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뭐 아까 얘기한 저 테헤란 밸리라든지 뭐 부산의 어떤 밸리라든지 그런데 정말 인재들이 오고 싶은 그런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거, 예, 그것과 함께 이제 해야지. 그거 없이 하는 것은 제일 어려운 문제다 이게. 알겠습니다. 사실 대통령을 뽑는 기준은 되게 다양할 네.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 갖는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꼭 들어봐야 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인가. 네. 그게 뭐 말싸움이 훨씬 재밌고 말코트리 잡는 게 재밌겠지만 때로는 좀 긴 시간을 두고서 정말 차분하게 그 사람이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 네. 혹은 현재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간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통해서 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서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을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혁신총괄본부 부부부장 맡고 계신 박수민 의원님 모시고 했고요. 예. 저희가 민주당 쪽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께도 유사한 시간과 유사한 질문과 유사한 강도와 유사한 감정으로 인터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대선 때는 이런 것들을 후보들이 직접 이 정도 인터뷰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예. 박수민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